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하단 다음의 거래의 종류를 표시하라. 1번 비품 5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면은 자꾸 이제 분기를 해버릇해야 돼요. 자, 먼저 비품을 구입하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차변이죠, 언제나.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뭐를 기록할 거냐? 대금을 현금으로 구입했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될 거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의 증가에 자산의 감소 따라서 교환거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거래의 판례서를 자꾸 생각하면서 해줘야 돼. 그래, 거래의 판례서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증가하면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비용의 증가는 비용의 소멸이라고 해야 되죠.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이네.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이렇게 하면은 거래의 10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요거 하나만 기록하고 요거 하나만 기록하면 그때는 거래의 8요소가 되는 것이고. 2번 상품을 20만 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상품을 사왔네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면서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입했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으니 자산의 감소. 20만 원, 뭐 2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똑같은 얘기.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자산이니까 교환거래가 되겠다. 3번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30만 원의 외상으로 매출했대.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이 나갔구나. 상품 얼마짜리예요? 20. 근데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30만 원의 외상으로 팔았대.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으면 받을 돈이 생겼네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외상 매출금 30. 차변은 30인데 대변은 20. 안 맞네. 왜 안 맞을까? 20짜리를 30에 팔았으면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10만 원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 아까 얘는 자산이 증가됐고 얘는 자산이 감소됐고 얘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10만 원을 지어버려라. 그러면 이쪽에서 10을 줬으면 이쪽에도 10만 죽여버려요. 10을 빼버리면 여기는 얼마 남나? 20만 원이 남겠죠?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야? 자, 손익거래를 제거해도 교환거래가 남네요. 그러면은 요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이 소리. 4번 현금을 30만 원 차입하였다. 자, 분석해 보면 현금을 차입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빌려왔죠. 그러면 현금이 나한테 들어왔겠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30만 원이 증가하고, 자, 빌렸으면 갚아야 될 부채가 늘어났네.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30 이렇게 늘어나면 한쪽에는 자산이 늘어나고 한쪽에는 부채가 늘어났으니, 자, 자산 부채 이런 거래는 교환거래가 되는 것이다. 5번 이번에는 현금을 20만 원 대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말로 풀어야 돼. 지금 여기는 회계상의 용어로 써놨으니까 쉬운 말로 우리말로 바꿔요. 현금 20만 원을 빌려준 거네. 그러면 이번에는 현금이 나갔죠? 자, 우리 회사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고, 자, 빌려줬으면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한다?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 자산 얘는 내나 교환거래가 된다. 6번 임차료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현금으로 잔액 1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얼핏 보면서 그냥 대충 보면은 뭐가 돼? 이거 혼합이구나 이러기 쉽죠. 아니다 이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번에는 집세가 20만 원이야. 그럼 집세라는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용이 발생한 차변이죠. 차변에 임차료 20. 그런데 1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나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1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해서 갚았대요.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한 게 당좌 예금이고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찾아가겠죠. 그래서 바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 예금이 바로 감소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비용 자산인데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이 20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 20을 줬으면 이쪽도 20, 10 다 죽었잖아.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이 경우에는 손익거래가 된다. 여기는 어때요? 얘를 하나 죽였어요. 수익을 지어버려도 교환거래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혼합거래지만 저 경우에는 하나도 없죠. 따라서 저런 경우는 손익거래가 되는 것이다. 헷갈리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7번 화재로 인하여 건물 100만 원이 소실되었다. 자, 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타버렸대요. 그러면 건물이 100만 원 자산이 감소되면서 불이 나서 생기는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재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손실은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됐는데 자 여기서는 비용 100이니까 100을 죽여버리면 역시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으면은 손익거래다 이 소리죠. 8번 차입금 30만 원과 그 이자 3천 원을 금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빌린 돈도 갚았고 이자도 줬다 이 소리죠. 자 뭘로 갚았대?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이 30만 3천 원이 나갔네요. 현금이 30만 3천 원이 나가면서 차입금 빌린 돈을 갚았으니까 요거 빌린 돈 아까 차입금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 3,000원 끝.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내나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을 3,000원 죽입니다. 이렇게 죽입니다. 그러면 손익거래가 제거돼도 교환거래가 남아있네.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 경우에는 혼합거래가 된다. 자 9번에다 완결하시고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00원을 금일 현금으로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혼합거래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빌려준 돈이 있는데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만 오늘 받은 거죠.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어? 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로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 2,000원. 그러면 얘는 자산이 증가됐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수익 2,000원만큼 여기서 죽입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남는 게 없으면은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손익거래를 제거하고 남았다. 남으면 교환거래고 손익거래를 제거했는데 남는 게 없다. 다시 거꾸로 이상하게 내가 얘기했어요. 다시 자 손익거래를 제거했더니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손익거래고 손익거래를 제거했더니 교환거래가 하나 남았다. 그러면은 그 경우가 혼합거래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거래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현금의 수지 여부, 현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왔다 입금거래,
현금이 나갔다. 출금 거래. 쉽죠? 그 다음에 어떠한 거래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았대. 그럴 때 대체 거래. 무슨 말이에요? 상품을 10만 원 외상으로 샀대.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은 늘어나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늘어났지만 현금에는 증감이 없지. 그런 거래를 대체 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전부 대체 거래가 있고 일부 대체 거래가 있죠. 자, 예를 든다면 상품을 10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대체 거래죠. 전부 대체지. 근데 상품을 10만 원을 매입하고 5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줬다.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일부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 거래고 일부는 현금이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일부는 대체 거래죠. 그럴 때 우리는 전부 대체냐 일부 대체냐 이런 표현을 쓴다. 뭐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요소의 수에 따라서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그럼 단순 거래. 그 다음 차변에는 하나하나 둘인데 대변도 하나하나 둘이다. 그러면 그때는 복합 거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아까 조금 아까 했던 문제 여기서 보시면 되지. 요것만 보면 요거 6번은 어떻게 됐어요? 6번은 하나 둘이네. 그럼 어느 한쪽이 두 개면 이 경우에는 복합 거래. 하나 단순 거래.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둘이네. 그러면 복합 거래. 하나 단순 거래. 너무 쉽다. 그래서 하나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는 단순. 그 다음에 한쪽은 한 개 이상, 어느 쪽에 하여튼 한 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이죠. 잘못 얘기했어요. 한 개도 한 개 이상이 되잖아. 그래서 두 개 이상일 때 어느 한쪽이 두 개 이상이면은 복합 거래. 자, 또 남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발생했으면 내부 거래라고 하고 외부에서 발생했으면 외부 거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거래는 다 외부 거래겠죠. 뭐. 자,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외부에서 사오겠지. 그러면 내부 거래도 있냐? 그러면 있어요. 어떤 게 내부 거래일까? 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원재료를 투입해 갖고 자기가 원재료를 사오는 거는 외부 거래지만 그 원재료를 가지고 자기네 내부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는 내부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내부 거래라고 한다. 주로 원가 회계나 아니면 이제 그 재무회계 쪽에서는 주로 이제 결산 쪽에서 내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의 발생 시기에 따라서 자,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때 하는 거래를 이제 개시거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하는 거래를 영업거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할 때도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죠. 7월 1일 날 1년분 집세를 줬다.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날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120만 원의 1년분 집세를 줬지만 당해연도 집세는 60만 원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분계를 결산분계. 그래서 분계의 종류에는 결산분계, 또 기중 영업거래, 그 다음 처음에 하는 개시거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환거래입니까? 손익거래입니까? 혼합거래입니까? 그것만 잘 찾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15페이지에 자, 거래의 종류 14개가 나와 있죠. 자, 처음에는 이런 분기가 지금 몇 개가 나왔습니까? 14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분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저기 나와 있는 거래의 판례서에 의해서 분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기를 해보고, 그러면 14개 중에서 처음에 했더니 한 4개 맞았어요. 10개는 틀렸어. 잘한 거예요. 처음엔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 푸는 거 잠시 중단하고, 문제 푸는 걸 중단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있는 분들은 컴퓨터를 일시정지 시켜놓고, 거기 나와 있는 14문제를 노트에다가 한번 풀어봅니다. 노트에다 풀어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맞았네, 이건 틀렸네, 왜 틀렸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 다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어느 분들은 안 풀고 그냥 그대로 지금 짜려보면서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나한테 걸렸어요. 자, 그분 반성하고 일시정지, 그 다음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뜨끔해갖고 다 풀었네. 오케이. 하여튼 반드시 먼저 풀고 설명을 듣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틀리는 거는 절대 겁내면 안 돼요. 틀리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틀리는 게 원칙이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안 틀리면 내가 왜 존재하나?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틀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존재합니다. 자, 1번. 현금 400만 원과 건물 50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을 하였다. 그럼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회계의 주체, 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개를 하는 주인은 누구냐? 회사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 들어왔겠네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건물은 500만 원이 증가했죠. 건물이 500만 원이 증가하여 요걸 가지고 영업을 개시하면 자본금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자본금이 90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무슨 거래라고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자산, 자본 따라서 교환거래다. 자, 2번입니다. 상품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부터 쓰는 게 좋죠. 현금이 10만 원 나갔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상품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준 거죠. 그러면 상품을 사기로 하고 먼저 준 돈,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급금. 먼저 줬다, 선급금. 그래서 자, 선급금은 역시 자산이죠. 자산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했으므로 내나 교환거래가 된다. 세 번째, 상품을 80만 원 이상으로 매입하였답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늘어났을까요? 상품이 늘어났지? 상품이라는 자산이 80만 원 늘어나고 외상으로 샀으니까 갚아야 할 빚이 생겼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80.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내나 교환거래가 된다. 4번, 현금을 200만 원 차입하였다. 현금을 200만 원 빌려왔다 소리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200. 자, 빌린 돈을 뭐라 그래요? 차입금이라고 하죠. 아무 말이 없으면 사실은 차입금이야. 차입금이 아무 말이 없으면 차입금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무 말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 갚는 단기 차입금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차입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를 했네. 그럴 때는 앞에다가 단기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교환거래죠. 자, 그 다음에 5번. 현금을 20만 원 대여하였다. 자, 말뜻을 이해해죠. 현금을 20만 원 빌려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로 볼 때는 현금이 나가겠네. 현금이 20만 원 나가면서 그러면 내가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할 권리가 생겼어요. 그걸 우리는 빌려준 돈을 대여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또 뭐라고 붙였어요? 대여기간은 1년이 안 되네. 1년이 안 되면 단기 대여금.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을 때는 단기 대여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3년간 대여하였다 그러면 반드시 앞에다가 장기 이렇게 붙여야죠. 1년 이상 비유동, 1년 이내 유동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될 때는 단기자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그러나 1년이 넘을 때는 반드시 장기 붙여야 된다. 그럼 역시 자산이니까 내나 교환거래가 되겠죠. 6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는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이 20만 원 나갔고 원인은 뭐야?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나갔으니까 이자 비용이 되네. 그럼 이번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그러면 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만큼 지어버려자 남는 게 없구나.
남는 게 없으면 손익거래. 7번 대여금의 이자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번에는 현금이 들어왔네요. 현금이 40만 원 들어오면서 들어온 이유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로 받은 거니까 이번에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익이 발생한 거다. 그러면 수익만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역시 남는 게 없다. 손익거래. 8번 자동차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이번에는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 그러면 현금이 나간 이유는 뭐 때문에 나갔어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세금을 냈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세금과 공가. 세금 공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 공가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그러면 비용 아웃, 똑같은 금액 아웃, 남는 게 없다. 손익거래가 되는 것이다. 9번 현금을 300만 원 은행에 당좌 예금하였대요. 그러면 현금을 예금하게 되면 이번에는 현금이 나가겠죠. 자산이 감소되면서 왜 나왔어요?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을 했대. 그러면은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따라서 교환거래. 10번입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2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줬다. 그러면 남한테 건물을 빌렸는데요. 집세를 준 게 아니고 보증금으로 맡겼죠.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내 돈이잖아. 맡겨놓은 거죠. 집주인한테. 자, 그럴 때는 보증금이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월세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임차 보증금이 되고, 그 다음에 전세로 들어갔다 하면 전세권이 돼요. 근데 그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보증금 이렇게 맡겨 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증금으로 얼마를 맡겨 놨습니까? 200만 원을. 이번에는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우리 아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네. 당좌 예금 했는데 걔 보고 찾아가라 그랬으니까 예금이 그만큼 줄겠죠? 당좌 예금은 200만 원이 줄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 돈 얼마 있어? 그러면 1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내 돈이니까. 따라서 차변에는 자산이고 대변에도 자산이네. 자산. 그랬으니까 내나 교환거래가 된다. 11번 사무용 컴퓨터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자, 사무실에 쓰는 컴퓨터와 같은 집기류,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품이라고 하죠. 자, 사무실에 집기류를 구입하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증가되었다. 그 다음에 대금은 뭘로 줬대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네요. 외상으로 하니까 외상매입금 아웃이죠.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상거래, 상품.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외상매입금이고, 지금 컴퓨터는 상품이 아니겠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 아닐 때는 외상이란 말을 붙이지 못해요. 이때는 미지급금 이렇게 얘기하죠. 미지급금. 그러면 얘는 자산, 얘는 부채니까 내나 교환거래가 된다. 항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는데 돈을 아직 안 줬다.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이고, 상품이 아닌 놈을 사고 돈을 안 줬다. 이때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지 외상매입금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지금 아마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왜 하필이면 외상매입금이라고 썼나?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틀려버리면 다음에 나올 때는 또 틀리겠지. 또 틀리면 또 다음에 나오면 또 틀려요. 한 3번쯤 틀려보세요. 그 다음엔 틀리고 싶어도 안 틀리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고 알 것 같아. 아이씨, 넘어가. 알 것 같아. 넘어가. 이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회계는 하여튼 반복해서 틀리는 것이 그게 공부의 지름길입니다. 공부의 지름길이 아니라 합격의 지름길이죠. 자, 12
2번 들어갑니다. 단기 차입금 2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나갔을까? 220만 원이 나갔네? 자, 현금이 220만 원 나간 이후, 자, 빌린 돈 200 갚았죠? 자, 우리 아까 차입금, 빌린 돈을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없어집니다.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20만 원은 이자로 줬네. 이자 비용. 그럼 얘는 부채 자산이니까 요 비용이 20 있죠? 자, 요 비용 20을 지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20을 지었어요. 교환거래 하나 남아있으니까 요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한다. 13번 단기 대여금 400만 원과 그 이자 4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현금이 들어왔네요. 그럼 차변의 현금 얼마가 들어왔어요? 440만 원이 들어왔는데 440만 원이 들어온 원인은 자, 빌려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겠지? 우리 아까 단기 대여금은 차변에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가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고 나머지는 뭘로 받았다? 이자로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에 수익 40을 죽여요. 이쪽에서 그래도 교환거래 하나 남네. 그러면 내나 혼합거래가 되는 것이다. 14번입니다.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8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다. 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이번에는 상품을 팔았죠?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얼마야? 50. 자,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80만 원에 매출했는데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대. 그럼 우리가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지만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이때는 받으러움이 된다. 그래서 자, 받으러움은 얼마가 돼요? 얼마짜리 어음 받았어? 80만 원짜리. 그러면 50만 원짜리 물건이 나갔는데 왜 80만 원짜리를 받았을까? 이익이 붙은 거죠. 그 이익을 우리는 상품 매출 이익이다. 30이죠. 자, 그러면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야. 수익 30을 죽여요. 그래도 교환거래 남네. 따라서 내나 혼합거래라는 것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아까 비품을 사왔잖아요. 비품을 사왔는데 그 비품을 팔았어요. 팔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비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비품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이놈의 비품이 없어지면서 똑같이 생긴 어음을 받았어도 그때는 받으러움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때는 어음미수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받으러움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때는 어음미수금. 항상 이건 어음자 안 붙여도 관계없어요. 그냥 미수금 이렇게 하셔도 된다. 항상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은 무조건 상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다. 그것만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면 또 틀리면 되지 뭐 나중에. 하여튼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틀리는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 실력은 늘어나는 겁니다. 자꾸 틀려봐야. 자, 이렇게 해서 결합관계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16페이지에 계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계정은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경영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리고 돈 실 수는 없잖아. 또 예를 들어서 뭐 쉬면 되겠지만 야,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나 되나? 이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거래처마다 전화 다 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받을 거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분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자기네 집으로 옮겨간다. 그 얘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금이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집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현금 내 집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라는 집, 건물. 그 다음에 자본금이라는 집, 이렇게 자본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저기다가 붕괴한 거를 자기네 집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때 옮기는 원칙 항상 거래에 팔려서요. 자산이잖아.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건물도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 현금이 얼마 늘어났어? 4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자기네 집 차변에다가 40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400이 있구나. 그랬더니 2번에서 10만 원이 나갔잖아. 10만 원을 저쪽에 분기가 대변에 있으면 여기도 대변에 써줘야죠. 그러면 차변에는 들어오는 돈을 쭉쭉 써주는 거예요. 들어온 돈을 써주고 대변에는 나간 돈을 써주면 차액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구나. 요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래의 판례소에 의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 주는 것을 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기한 것을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차변과 대변 요소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분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분계한 것을 가지고 각각의 독립된 자기네 집으로, 자기네 집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정이라고 그래요. 계정. 자, 요거는 현금 내 집이죠. 이럴 때 현금 계정. 요건 건물 내 집이네. 건물 계정. 자본금 계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현금 AC, 어카운터. 그래서 현금 계정, 건물 계정, 자본 계정 다 그리는 겁니다. 선급금이면 선급금 계정. 자, 그 다음에 상품이면 상품 계정. 무조건 저기 나와 있는 애들은 이렇게 집 한 채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정이 모두 모여있는 장부, 그 장부를 우리는 모든 계정이 모여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래가 발생했어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장부를 분계장.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의 판례소에 따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 분계를 한다. 그 분계를 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계한 것을 자기네 집으로 옮긴다. 자기네 집을 다른 말로 자기네 계정이라고 그랬죠? 계정으로 옮겨간다. 그 계정의 모인 곳이 총계정 원장이다. 그래서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 원장에 옮겨가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계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게 무슨 계정으로 나와?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과 비용 계정과 수익 계정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주 간단한 원리야. 자, 거래의 판례소하고 똑같죠? 자산 계정이다. 그럼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분계가 차변에 있으면 계정도 차변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부채 계정이래요. 부채다. 그러면은 대변의 증가, 차변의 감소. 자본에 속하는 계정이다.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비용에 속한다. 차변의 발생을, 대변의 소멸을. 수익 계정이다. 대변의 증가를, 발생을, 소멸은 차변에. 그래서 거래의 판례소를 그대로 응용해서 자기네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216페이지에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자산이 얼마나 증가하고 부채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런 식으로 기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의 판례소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또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자기네 집을 만들어서 그 집에다가 옮겨주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계정이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박스
중간에 보면 자산 계정은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부채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자본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 소멸은 차변, 비용 발생은 차변 소멸은 대변. 뭐하고 똑같아요? 자, 재무상태표 생각하시면 되죠. 자산 차변, 부채 대변, 자본 대변, 수익 대변, 비용 차변. 그래서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 손익계산서 작성 원리는 그러한 복식부기의 기본적인 구조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옮겨가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요. 포괄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수익, 비용이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재무제표 계정이라는 거 나와 있죠. 요 재무제표 계정은 지금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는,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첫날 제가 대충 설명한 건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안 받고 어음으로 받았을 때 받으럼,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받으럼 이렇게 기록하면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두 개 퉁쳐서 매출 채권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머리만 더 아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동글배기 딱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부터는 이 재무제표 계정 뒤에부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숙제 없습니다. 숙제 없고, 숙제 낼까 말까? 뭐 이제 추석인데 뭐 그래도 뭐 조상님 차례 모시고 또 민족의 명절이니까 뭐 식구들 모여서 또 고스톱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됐어. 자, 근데 난 공부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이거 숙제 아닙니다. 숙제는 아닌데 하실 분은 하시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230페이지에 거래가 발생했네요. 그거 한번 분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봐요. 넘겨버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뒤로 쫙 넘기십시오. 넘기면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자, 회계상 거래 여부를 표시하라. 우리가 거래냐 아니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 그거. 그 다음에 250페이지 문제 2번. 자, 거래의 결합관계. 그건 결합관계로 표시하지 말고, 결합관계로 표시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쓰면은 거래의 결합관계이고, 그냥 아예 분개를 해주면 요게 분개고, 그러면 결론 뭐가 중요하겠어요? 분개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거래의 결합관계로 표시하지 말고 제가 해드린 대로 이렇게 분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250페이지에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그 다음에 261까지. 시간이 있으시면 공부하시고, 자, 아이 난 바빠, 고스톱 하느라고 바빠 그러면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알아서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고, 달을 보고 내년 합격을 많이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